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어떻게 됐을까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네, 나스닥이 0.87% 상승, S&P 500도 0.38, 러셀 지수도 0.02 상승, 다우가 0.03 하락. 어제 좀 다우가 올라갔었죠. 가장 많이 올라왔다가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는 약간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수는. 그리고 빅스 지수가 좀 내려오긴 했네요. 21.77로. 다행히도. 네, 어제 그 스톡스 유럽 증시가 좀 빠졌었죠. 근데 오늘은 반등해줬습니다. 스톡스 600이 1.07. 독일 어제 좀 빠졌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가 1.70. 하여튼 뭐 대부분 상승해줬다. 아시아 증시도 항생 지수, 뭐 중국 지수, 일본 지수, 한국 지수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 분위기는 오늘 그 방송 제목에도 달아놓았는데 관세 폭풍 전야 S&P 지수는 상승해줬다. 이제 보통 이제 S&P 지수를 대표 지수로 보죠. 이제 미국의 4대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S&P. 오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좀 상승해줬고 오늘도 상승해줬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약간 더 많습니다. 1681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 대형주 위주에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왜냐하면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돈이 쏠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참 아까 보셨다시피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잖아요. 약간이라도. 예, 상승 섹터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해졌습니다. 금융하고 헬스케어 쪽만 하락했고요.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그 존슨앤존스 관련된 이슈가 좀 악재가 좀 터진 게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마이너스 1.75%좀 크게 좀 빠졌습니다. 분위기 섹터 시황 자체가.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미 소비재 쪽 테슬라가 있는 쪽이겠죠. 1.14 상승해줬어요. 그리고 좀 그동안 좀 빠졌던 건 세미컨덕터 0.96 상승해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 대형주. 근데 대형주에 집중돼 가지고서 증시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도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들 위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뭔가 동아줄이라도 발견되면 그거 하나로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지금은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갖다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찾고 싶은 느낌? 네, 현재 심리 지수는 극한의 공포 극도의 공포 수준입니다. 21에서 19. 야, 근데 더 떨어졌네. 하여튼간 뭐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라오긴 했죠. 뭐 안 올라온 건 아닌데. 그리고 캔들이 나름대로 오늘도 나쁘진 않았어요. 이 나스닥의 현물지수 캔들을 보게 되면은 올린 캔들 나왔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린 캔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캔들 자체가 망치형 십자형 새삐랑 캔들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니나 할까? 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87%. 근데 오늘 캔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캔들도 올린 캔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외바닥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바닥자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좀 과매도의 영역이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상승해준다.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냐면은 10년물 채권금리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뭔가 압박을 넣는다 그랬었잖아. 아,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지표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보다는 그냥 기준금리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뭐 실물금리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실물에도 쓰긴 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게 10년물 채권금리인데 10년물 채권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굳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 지금 신용물 채권금리가 하락한 부분은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둔화를 반영한 상황에서 빠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시켜줘도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안 좋게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10년물 채권금리는 빠질 거라고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빠져버리죠. 예, 크게 빠져버리죠. 진짜 많이 빠지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다고 간주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런 것은 지속되긴 하겠죠. 다만 뭐 지금은 미래 가치로 선반영돼 가지고 미래적인 악재가 이제 오늘 4월 2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이제 한국 시간은 4월 3일이겠죠 새벽 자세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시장에 만약에 뭐 관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좀 이야기하는 거, 월가에서 좀 이야기하는 것은 약 20% 정도 상호 관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큰 범위죠. 악재이죠. 그건 충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월가에서 이야기했던 수준 20% 정도, 25% 정도의 관세가 아니고 뭐 나름대로 뭐 한 10% 정도라든지 뭔가 좀 완화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그나마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완화된 이제 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오히려 호재로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언급을 하긴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한다면은 뭐 생각한 것보다는 좀 완화적인 관세 정책이 발표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넌지시 언급은 하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완화된다는 그 기준 자체가 뭐 사람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분의 그 협상력이란 것 자체가 먼저 큰 것을 이야기해 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큰 것 갖고서 같이 협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20% 관세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20% 관세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긴 하겠죠. 그래서 뭐 혹자의 그 애널리스트 분석가는 지금 상황이 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게 기술적 반등인 거지 시장에 만약 관세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충격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지금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뭐 지수가 빠진 부분은 관세 그리고 이게 참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도 있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이 실제적으로 연준에서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참 저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좀 특이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좀 특이하게 느꼈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그 관세 정책 있잖아요. 이 관세가 본격화되면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 이 영역 있잖아. 이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전 의외는데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물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일시적인 단어를 썼지? 그냥 물가가 올라간다. 다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오히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더 무섭냐면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 관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들 당혹스럽긴 하겠죠. 근데 물가는 올라갔어요. 물가는 올라갔는데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을 알고서 미리부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저축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뭐 한국에서는 예전에 뭐 저축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히려 그 경제에서는 저축을 하는 것 자체는 네,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면 경제를 받쳐주는 것은 소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한다는 얘기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료,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활성화 안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을 할 필요가 없기는 하겠죠. 생산을 줄이겠죠. 그러면 경제는 둔화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이론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 경제 이론에서는 저축은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 드렸냐? 마찬가지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아니 물론 지금도 실행되고 있죠. 일부에서. 근데 이게 이제 상호관세로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다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가는 그 시발점이 내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아니,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본격화 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아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왜 이걸 일시적으로 이란 단어를 썼냐? 물가 상승하는 것은. 그럼 뭐 일시적이니까 물가는 어떻게 됐죠?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다 보셨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배 침몰할 때 그 장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근데 이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침몰하죠? 여기 물. 그 배가 침몰할 적에 이렇게 침몰하잖아요. 이렇게 둥둥둥 떠가다가 앞머리부터 침몰하면서 이 뒷꼬리가 쫙 올라가잖아.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침몰해 버리죠. 그래서 물속으로 아예 잠겨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평평 가다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다가 뒷꼬리가 확 올라갔다가 쫙 빠져버려잖아.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거예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은 저축을 하잖아요. 소비 여력이 없죠. 충분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소비를 못하니 수요는 감소할 거고 수요를 감소하니 기업들은 뭐 하겠어요? 생산을 줄이겠죠. 생산을 줄이니 뭐가 안 좋아지겠죠? 국내 총생산이 GDP가 안 좋아지겠죠. GDP가 안 좋아지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소득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가 갑작스럽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처음에는 그 순간적으로 빠지는 타이밍이잖아. 되게 멋지게 이렇게 타이타닉 이렇게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올 때, 요거는 이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상태가. 그럼 인플레이션 확 올라갔다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쫙 빠지는 척 하겠지. 그래서 뭔가 안정된다 느낌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버리겠죠. 근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건 뭐예요? 경기가 망한 거죠, 뭐. 예. 그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당연히 뭐 글로벌 경기 침체, 뭐 금융 이슈 막 이렇게 터지지 않을까요? 뭔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게 6월 위기설, 6월에서 7월 사이. 근데 당장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왜냐면 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 안 하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현재로서는 분위기상 6, 7월 달에 좀 할 가능성이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지연돼 가서 만약에 9월 달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 지연돼 가지고 9월 달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 놓아야죠. 6월 달 아니면 9월 달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 빠르면 6월 달, 느리면 9월 달. 근데 그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계절성 이슈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계절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 월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건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3월 달에는 3월 때는 주가가 좀 빠져요. 예, 통상적으로 주가가 3월 달에 빠지고 4월 달에는 반등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3월 달에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4월 달 됐으니까 이제는 통상적으로는 그런 계절성 원리에 의해서 통상적인 패턴이라는 이야기에 계절성이라는 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패턴에 의한다면은 3월 때는 빠지고 4월 때는 반등해 준다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가들은 예측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에 의한다면, 통계 확률에 의한다면. 그런데 이 계절성이란 부분을 또 어디다 적용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또 한 번 주가가 빠지고 지수가 빠지는 타이밍이 언제느냐? 9월 달이에요. 예, 9월 달이 통상적으로 주가 지수가 빠지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GDP도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GDP 예상하는 것도 지금 그나마 아시잖아요. 뭐 GDP 미국의 GDP가 지금 2.4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예상하는 게 1.0 이야기하고 뭐 심하면 뭐 0. 몇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1점 몇에서 0점 몇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GDP가 0점 몇이 아니라 마이너스 몇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이건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물론 꼭 그거 갖다 디플레이션이라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되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누릴 수 있죠. 컨트롤 매매법에 의해서 지금 그래도 싼 자리로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캔들도 근접적으로 나왔으니까 지금은 반등을 하겠죠. 근데 또 사람들 머릿속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하게 되면은 계단식 하락이 그런 거잖아요. 빠지다가 옆으로 가다가 빠지다가 옆으로 가다가 빠지다가 옆으로 가다가 근데 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냐 이런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아주 기본적인 패턴은 3개월이고 약간 좀 더 이어진다고 한다면 6개월이죠. 결국에는 3, 6개월이죠. 3,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9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최대 이제 한 6개월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지금이 이제 4월 달로 초입으로 들어왔으니까 4월 1일이니까 그 3개월 후라면 이제 6월 달 정도 아니면 6개월 후라면 9월 달 정도. 그러니까 6, 9월 달에는 또 한 번에 계단식 하락의 급락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이런 패턴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시고 지금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당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는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뭔가가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이란 것 자체가 기본의 원리가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샀어. 근데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거에 대해서 가늠 못했어.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봤던 사람은 미래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린 거잖아. 내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가치인데 이 현재 위치에서 미래를 전망을 했다 이렇게 빠질 거라고 전망했다라고 하면 내가 준비했을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이 없었을 게 내가 이런 판단을 못했을 게 미래 가치를 몰랐던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의 손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6월달, 9월달, 6, 9월달의 위기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가는 아니긴 하겠지. 전반적인 투자금 운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 운영이란 리밸런스이라는 것 자체가. 여하튼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큰 흐름 중에 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쫄래쫄래 이래저래 떠들어댔죠. 그냥 뭐 이거는 제가 왜 이걸 뭐 자세히 안 봤냐면 이거 지금 기본 패턴이에요. 예, 이게 뭐, 뭐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거 다 기본 패턴이라서 이 기본 패턴 갖다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해서 뭐 하십니까? 예, 똑같은 뭐 기본 패턴인데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거 돼서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뭐 캔들은 기술 어제 얘기했잖아. 뭐 아니라도 할까? 어제 뭐라고 제가 어제 방송 보시면 아실 거 아니야. 네, 망치형 셰피랑 십장 캔들 나왔다고 했잖아요. 긍정점 나왔다. 거래량 동반됐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확인형 캔들 나왔잖아.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 원리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어요. 그럼 결국은 대형주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에 쏠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소형주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소형주를 왜 믿지 못하겠어요? 경기 신체 우려가 있으니까. 재무가 안 받쳐주잖아, 소형주들은. 네,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정리한 문서 갖다가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일 시장 상황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요거는 현지 시각.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예고와 예상보다 약한 경제 지표 속에 또 한 번의 변동성을 겪으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하며 새로운 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분기.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 나스닥이 저기 다우가 1% 올라왔었죠. 오늘 좀 특이하게도 네,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이미 소비됐죠. 선택 소비재. 네, 테슬라, 나이키 상승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로 선언하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관세는 발표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시장의 기대와 달리 좁은 타겟팅보다 포괄적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약 20% 수준의 관세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는 동맹국 포함 전 세계 대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 요인입니다. 바클레이스 안슐 구타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무역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완화적 발표 시 단기 반등 여지가 있지만 하방 리스크 우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죠. R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하고 조월도 보고서 2월 9일 공고 보고서 우선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너무 심하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둔화되는 시그널은 있었습니다. 네,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되며 경기 수축 국면 지속을 시사했습니다. 경기 수축이라 써 있죠.
이는 기업들의 신규 주문 및 생산 둔화를 반영할 결과입니다. 2월 9일 공고 졸트 보고서 내용입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강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둔화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이라도 둔화됐어요. 결과적으로 소비, 고용 지표 모두 약세를 보이며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빠졌겠죠. 10년물 소비, 고용 지표 모두 약세를 보이며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거 뭐 지수가 좀 3월 달에 좀 빠졌다는 이야기죠. 3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급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하여튼 지수가 좀 빠졌다. 향후 투자자 유의 사항 및 전략 포인트, 관세 발표 구체 내용 확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섹터별 대응 전략은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금요일날 4월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경제지표 CPI 발표도 있죠. CPI는 아마 다음 주일 거예요. 네, 2025년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잃은 채 혼조세를 보였으나 소비재 섹터의 주도로 S&P 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소비재 섹터라고 한다면 뭐 소비재 섹터가 되게 다양해요. 뭐 소비가 뭐 이것저것도 있으니까 모든 게 뭐 전기차도 소비재 섹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성장주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성장주냐 뭐냐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 보는 관점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는 무조건 성장주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종목과 그 상황이라든지 업종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뭐 소비재냐 뭐 뭐냐 뭐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이제 그렇게 부각되니까 그렇게 인식된 것 뿐인 거지. 소비재 섹터의 주도로 S&P 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세 발표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부상한 가운데 예상보다 약한 경제 지표는 연준의 스탠스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베팅보다는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되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지 현재 상황을 인식할 적에 자꾸만 헛갈려 하시는 게 되게 복잡해 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는 3개월 전에 데이터잖아. 그래서 대부분 재무제표를 잘 안 보시잖아.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냐면 과거 정보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금은 과도한 베팅보다는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면 난 지금 뭐 과도한 베팅하지 말고 리스크 분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방어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을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한 것은 미래 가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온 거 갖다가 거기서 판단하고 있어. 끝난 거예요. 결과 나오기 전에 내가 판단을 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지.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컨트롤 매매법을 해가지고 과도한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만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개념이 계속적으로 존재되고 과거의 가치를 미래 가치로 접목시키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고려해 주시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실 적에 자꾸만 현실 정보로 받아들이시니까 미래 가치를 그래서 좀 가치 평가가 그래서 가치 투자이긴 한데 여하튼간에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해석하는 게. 하여튼 뭐 계속 고민하시다 보면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미국 증시 좀 살짝 봤고요.
유럽 증시는 아까 올라갔죠. 뭐 유럽 증시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근데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유럽은 좋아요. 상대적으로 뭐 유럽 경제가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좋죠. 이거 뭐 지수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럽은? 봐보세요. 물론 이제 이건 있었죠. 뭐 전저가를 깨졌어요. 예. 이게 유럽 증시가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안 좋은 결과 나오긴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저가 깨지긴 했습니다. 근데 깨졌다가 다시금 지지한 다음에 반등해서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차트하고 이 나스닥이 이렇게 내려꽂는 차트하고 상대적 비교로 봤을 때는 유럽 증시가 좋죠. 그래 유럽 증시가 괜히 좋겠어요? 경제가 좋으니까 유럽 증시가 좋겠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인플레이션 발표됐잖아요. 인플레이션 2.2%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2.2%밖에 안 나왔어. 보통 이제 2%가 뭐 물가 안정 목표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시장은 향후 2025년 중반 정도에 ECB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그 유럽 경제를 운영하시는 분 진짜 잘하신 것 같아. 나가르드 총재이신가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진짜. 가장 좋은 경제죠. 유럽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도 좀 살짝 볼까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국 시장 볼 때 볼까? 네, 그냥 요 미국하고 유럽 시장만 좀 보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어, 요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미국하고 유럽 시장 보고 그다음에 섹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살짝만 약간 그래도 뭔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뭐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내용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1%, 엔비디아가 1.63%. 뭐 이렇게 막 근데 이게 좀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뭔가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그래서 요 그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한 거예요. 네, 기술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 소프트웨어 인프라 및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78, 엔비디아 1.63, 오라클 1.52.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뭐 테슬라 아까 보신 것처럼 3.59%, 아마존이 1.0%, 구글도 1.70%, 메타가 1.67%. 근데 이제 존슨앤존스가 좀 빠지면서 일라일리도 빠지고 머크도 빠지고 에브비도 빠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존슨앤존슨의 악재 내용이 좀 떠가지고 그걸 내 가지고 헬스케어 쪽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이게 그 오늘 채권금리가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원래는 그 채권금리 금리에 관련된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섹터가 헬스케어 쪽하고 부동산 쪽인데요. 근데 헬스케어가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빠졌잖아요. 오늘 채권금리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존슨앤존슨에 관련된 안 좋은 이제 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동반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금융주는 약간 혼조세. 그래서 시장은 뭐 아무래도 증시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해 주면은 보통은 반등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성장주잖아. 특히 이제 성장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M7이잖아. M7이 대부분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쪽이 대부분 AI 쪽이니까. 시장은 AI 관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 흐름이었다. 헬스케어는 섹터는 단기 악재로 매도세가 나왔다. 뭐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기술주 비중 확대 여부, AI 수요가 지속될 것인지, 뭐 헬스케어 쪽은 아무래도 악재로 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을까? 조선생 조스 그렇습니다. 요 정도까지 종목 시황 좀 보고 섹터. 섹터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헬스케어하고 금융 쪽만 근데 금융도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네, 헬스케어 섹터는 존슨앤존슨의 100억 달러 파산 합의안 100억 달러 파산에 대한 합의안 기각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저거는 이제 약간 존슨앤존슨의 이제 협의적인 내용이래 가지고. 네, 요 정도 보시면은 뭐 약간 분위기는 아실 거고. 여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